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남주의 소설집 우리가 쓴 것 읽고 있습니다. 댓글 볼까요? 클라라와 태양편 들으시고 빨간 바나나님, 책 표지 이뻐서 찜했다는 JYP님 말씀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자타공인 책 표지 외모 지상주의자로서 공들인 표지의 책은 구매로 보답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대충 만든 표지는 불매로 응징을, 못난 표지의 책을 소장하느니 차라리 전자책으로 산다든지 그런 편입니다. 표지가 작품이랑 맞지 않아 실망했지만 작품이 좋아서 소장하기로 정한 책 중에 최근 방송해주신 빛의 현관이 얼마 안 되는 예외입니다. 책 만드시는 분들 표지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기 좋은 책에 지갑이 열리는 법이랍니다. 네. 과학의 품격이나 강량구의 강한 과학을 수장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그 책들은 표지는 정말 좀 그랬죠. 왜요? 표지가 왜요? 좋은 내용을 표지가 다 담아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책이 표지 만들기 어렵나 봐요. 쉽진 않죠. 네, 그래서 다들 그 표지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회과학 책이 좀 더 그렇죠. 아무튼 그 얼굴은 좀 그랬다. 네, 얼굴은 저는 반대했다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제가 얼굴을 내세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뒤집어놔요, 집에서. 제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그튼 빛의 현관은 내용은 참 좋았는데 표지가 영 꽝이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클라라와 태양은 내용이 좋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일단 표지가 너무 예뻤다. 표지 예쁘죠. 네, 현최님께서도 방송 들으면서 점심 먹으러 갔다가 책 표지가 예뻐서 그냥 샀네요. 책 표지 예뻐요. 9868-404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막 사고 싶네요. 표지 얘기 길게 하셔서 궁금해서 듣다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다들 바쁘신 중에 녹음하느라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방송도 기대할게요. 힘들어요. 네. 바쁜 중에 녹음하느라고. 네, 니은 기차나님, 나를 보내지만은 책을 읽었고 남아있는 나날은 영화로 봤습니다. 근데 저는 클라라와 태양 지루할 것 같아서 안 읽고 싶어지네요. 어쩌죠? 영국 문학은 대체로 좋아하는데 가조 이식으로는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진지하고 막막 그런 것 같아서 저도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손이 안 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문요님, 가조 이식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 웬만한 그의 책은 믿고 보는 편이라서 반가웠습니다. 역시 이 책도 좋았지만 저는 남아있는 나날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심각하고 문학적인 장편을 다뤄주시고 세 분이 나누는 이 책의 주제, 어쩌면 인간의 조건에 대한 대화가 아주 진지한 생각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지를 따지는 사람이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게 좋네요. 저도 표지 예뻐서 산 책이 꽤 있거든요. 다행히 그중 대부분이 훌륭한 책들이라 저랑 책은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입니다. 표지 따지다가 해리보슈 시리즈는 놓칠 뻔도 했어요. 너무 뻔하고 정성 없는 표지지만 너무 재밌어서 할 수 없이 샀어요. 네, 그 표지 외모주의자들 독지가님들 중에 많으시군요. 귀찮아님이 이거 어쩌죠? 지루할 것 같아서 안 읽고 싶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짧지도 않고. 근데 쭉 읽으면 끝까지 가서 읽고 나면은 얻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정서나 장면이라는 게 약간 경험하기 힘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도전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와 비교하면 나아요. 나를 보내지 마보다는 안 지루합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포스카11님께서 기리노 라쏘라는 작가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는데 홀랑 넘어갔습니다. YG의 명령기는 없었지만 설득력 있는 아웃 소개에 솔깃해져서 팟캐스트 들으면서 주문했습니다. 토요일 도착한다는데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여준다는데 왜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는 걸까요? 너무나 현실적인 묘사가 불편하지만 빠져들게 된다는 YG의 소개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작년 여름 심플 플랜도 불편했지만 분명 페이지 터너였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리노 라쏘와 함께하고 후기 남겨볼게요. 유혹하는 YG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번 YG의 유혹 제게는 성공입니다.
근데 몇몇 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포스카 11님 포함해서 댓글들을 잘 안 남기시네요.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아웃은 요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쓴 것이라는 작품집에 나온 8편 중에서 그나마 조금 길게 얘기한 게 오기 그리고 여자아이는 자라서 2편을 했고요. 첫사랑 2020은 코로나 시대에 초등학교 4학년 첫사랑. 아이들의 첫사랑 이야기다. 뭐 마스크 이런 주면서 사랑 고백하고. 조금 했고요. 나머지 얘기는 잘 안 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요? 뭐 해볼까요? 매화나무 아래는 그렇게 막 재밌거나 막 이 8편 중에서 특별히 뭐 훌륭하다거나 한 느낌은 없는데 왜 맨 앞에 배치했어요? 근데 매화나무 아래가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의 젊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성 노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이랑 닿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박막래 할머니라든지 윤여정 씨라든지 뭐 밀라논나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여성에 대한 여성 모델에 대한 어떤 좀 갈급들이 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작가도 이제 그 여성 노인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뻔히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제 늙어가는 몸 그리고 죽음에 다가서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좀 뭉클하게 풀어내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게 좀 밋밋하거나 혹은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 흐르는 정서는 최근에 여성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랑 좀 교환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매화나무 아래랑 오로라의 밤이 여성 노년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두 소설에는 다 이제 한 7, 80대 여성들이 등장을 하죠.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나무 아래를 맨 앞에 배치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쓴 것이라는 제목과 좀 잘 어울려요. 네. 뭔가 자매의 그런 것들을 뭉클하게 이야기하는 소설이라서 처음에 책을 딱 편 다음에 읽기 시작했을 때 독자들한테 뭉클한 어떤 감정을 주는 독서 경험을 준다라고 작가나 편집자가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정서들을 가장 먼저 전달해주는 작품으로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에 3편이 다 좋았거든요. 매화나무 아래 오기, 가출. 배치 엄청 고민해요. 배치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스 김은 알고 있다는 현남 오빠 얘기가 앞에 나와 있었으면 82년생 김지영을 읽은 독자들 입장에서는 82년생 김지영의 변주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매화나무 아래 오기 가출을 딱 앞에 내세우면서 나는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JYP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82년생 김지영은 보내고 나는 더 다른 길로 나아가는 작가다라는 걸 선언하는 작품으로서 새 작품이 좀 손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가출 얘기 해봅시다. 저는 가출이라는 작품 참 재밌죠. 좋았죠. 네. 요거는 좀 내용을 우리 얘기하지 맙시다. 이게 유일한 반전 내지는 좀 스포일러가 될 소지가 있는 작품이니까. 어쨌든 노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쪽지 한 장 써놓고 사라집니다. 난 이제 내 인생 살겠다. 좀 찾지 마라. 그리고 160만 원인가 이제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짐도 없이 나가버리시고. 거기까지 이거 저는 가출이 아니라 자살행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딱 거기까지만 딱 읽고 나서는. 그 전화도 놓고 갔잖아요. 네. 그냥 전화도 놓고 가고 그리고 그 뭐 할 줄도 잘 모르는 양반이 160만 원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밥벌이 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튼 아버지가 그렇게 가출을 했는데 꽤 시간이 지나도록 안 돌아오시고 거기까지. 엄마와 자식들은 그래도
모여가지고는 거기까지. 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요. 아니 뭐 엄마랑 자식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말도 못해. 그 방송 왜 해, 지금? 그래, 대책회의까지. 대책회의를 한다고 모였는데 그래도 자식들 왔다고 엄마는 밥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출가가 아니고 가출이라고? 막 이렇게 묻죠. 아빠가 가출을 했다고? 아빠 절에 안 다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 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주 재미있고요. 요건 정말 옛날에 그 단막극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그쵸. 베스트셀러 네, 극장, 네. 베스트셀러 극장이나 뭐 TV 문학관, 뭐 드라마 시티 요런데 한 편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아주 예쁜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이 가출한 아버지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따지면 미스 김은 알고 있다도 블랙 코미디 미스 김은 알고 있다도 정말 TV 50분짜리 단막극으로 딱 좋은 작품이죠. 그렇죠. 제일 코믹한 작품 아니에요? 제일 코믹하고 어딘가에 있을 법한. 맞아요. 뭐 읽다 보니까 자꾸 미스 김을 나 응원하게 되죠. 아니 잘했어 이런 생각이 있죠. 아니 그 누구나 미스 김을 응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미스 김에게 가해지는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빨리 천천히 그래요. 천천히 해 부지런하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 요구 사항들이 되게 재밌게 그려진 작품이죠. 그 미스 김은 알고 있다는 이 책에 실린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남주 작가가 많이 수정했다면서요. 많이 고치셨고 저도 그 발표가 됐을 때 그 작품 보지 못했지만 이제 원고 처음 이제 소설집 내려고 받았을 때랑 비교하면은 뭐 좀 바뀐 부분들도 있고 디테일들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설정도 재밌어요. 미스 김은 잘렸어요 이미 회사에서. 그리고 이 미스 김은 한 번도 안 나와. 미스 김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미스 김은 알고 있다의 화자는 미스 김이 후임자로 들어온 나예요. 근데 이제 나가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5만 곳에 미스 김의 자취가 있는 거예요. 미스 김이 일을 너무 잘한 거지. 그리고 미스 김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갔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미스 김을 찾는데 미스 김 퇴사했지 이런 식인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많은 조직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데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결국엔 나가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저는 심지어는 이것도 너무 웃겼잖아요. 그 사장은 부재 사장이잖아요. 네. 이 미스 김은 알고 있다에 창업한 사장은 다른 돈벌이에 바쁘기 때문에 회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장과 인척으로 엮여 있는 임원 두 사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데 그 임원은 회사에서는 경쟁하는 사이지만 사실은 부부 사이예요. 그런 설정들. 굉장히 희극적이면서도 블랙 코미디 같은 설정이잖아요. 드라마 같은 걸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조조소라는 드라마 보세요. 왓챠에 이제 나오는 건데 사실 유튜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원래 중낫괴라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이 낳은 괴물이라고. 근데 이제 그 중낫괴 이 과장님이 유튜브를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는 회사를 진짜 그만두고 유튜브로 전환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왓챠에 드라마를 직접 제작해서 납품까지 하는데 성공을 하세요. 이 과장님이 직접 출연도 하세요. 근데 조쏘조쏘 중소기업을 줄여서 이제 조조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막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미스 김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환경에 이제 중소기업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년 전에 쓴 소설이어서 많이 고치기도 하고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썼다는 것도 이 작가가 갖고 있는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좀 빛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조조쏘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왓챠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왓챠 전용. 유튜브에도 볼 수 있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네. 이 과장님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콘텐츠가 너무 많아. 맞아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뭐 중낫괴? 네, 이제 중소기업이 낳은 괴물. 네. 연봉 협상하고 나서 이제 그 협상한 과정들을 이제 쭉 알려주는 거죠. 유튜브로. 중낫괴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중낙계를 운영했던 이 과장님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그 드라마를 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참 음. 방송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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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미스김은 알고 있다도 그 지점에서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미스김을 알고 있다는 내가 만약에 그 드라마 제작자라면 진짜 글 잘 쓰는 드라마 작가를 붙여가지고 드라마로 이렇게 확장을 해도 세계를 좀 확장해도 미스김 세계관 네.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 들어요. 네. 그거를 드라마로 만들려면 일단 미스김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안 나오고는 드라마를 못 만들 것 같은데. 이 세계를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 소설 안에서도 등장하지는 않는데 계속 미스김의 존재가 여기저기에서 드라마로 만들 때도 안 나오고 등장하지 않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재현이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아까 저 노년을 다룬 한 7, 80대 할머니들이 나오는 작품으로 매화나무 아래와 오로라의 밤 두 편을 얘기했는데 오로라의 밤도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하다 그럴까요? 독특하죠. 한국에서 무슨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이든 간에 그 60다 된 며느리와 80다 된 시어머니가 같이 여행하는 콘텐츠가 있었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설정도 독특한 게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남편도 죽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엮어주는 고리는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화자의 딸은 가정을 따로 꾸리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손녀를 케어하는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손녀를 케어하는 일을 은근히 할머니나 혹은 엄마가 좀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두 할머니가 캐나다 북부에 가가지고 한겨울에 오로라 보러 가는 이야기고요. 너무 생동감 넘치죠. 그 전에 딸이 엄마 나 우리 애 봐주지 않으면 나 회사 일을 그만둬야 돼 라는 상황에서도 딸의 그 눈치와 그리고 요청을 딱 끊고 나 정말 버킷리스트 꼭 하고 싶다. 버킷리스트?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엄마 상황이 이런데 엄마는 사치스러운. 근데 버킷리스트 실현을 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거절하고 캐나다 오로라를 보러 가고 그다음에 더 웃긴 게 뭐냐면 그래 나도 그럼 다 회사 그만두고 남편한테 맡기고 엄마랑 같이 가서 오로라 볼래. 그런데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짝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미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럼 내가 갈게.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생각이 있다 해서 같이 가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저 이거 작품 발표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오로라의 밤이 문학사상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돼서 약간 중편이 좀 길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그 오로라 보고 막 엄청나게 생동감 넘친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약간 정말 뭉클해졌었어요. 뭉클해졌고 이거는 뭐랄까 아주 비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웃음과 눈물이 같이 나는 정말 만나기 힘든 어떤 장면들인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오로라의 밤은 여기 제일 긴 소설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그 조남재 작가의 장기는 컴팩트한 그 소설에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던가 설정 같은 것들을 기막히게 전달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에서는 너무 좀 긴장감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제가 박평한테 그 통 메시지로도 맞아요. 방금 읽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남재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등장인물과 설정들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너무나 잘 공감이 되고 또 그 공감이 된 바를 따라가면서 소설은 즐겁게 읽었는데 좀 더 컴팩트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아예 좀 늘리던가. 그러니까 왜 그 한국 소설들 중에서 어떤 중편의 전통을 갖고 있는 소설들 있잖아요. 예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을 잘 이어받고 있는 잘 쓴 교양 소설 같다는 느낌 좀 들었고 그래서 조금 길이도 좀 이색적이고요. 그리고 이야기도 좀 상상하기 힘든데 개연성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진짜로 유머러스한데 뭉클해요. 그래서 사실 오로라의 밤은 조남주 작가가 마음만 먹는다면 82년생 김지영 정도의 분량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에피소드들을 좀 더 촘촘하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그 시아버지와의 전사 같은 것들을 거기에다가 막 넣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할 충분히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막 저를 부당하게 매도했던 현남 오빠에게는 가스라이팅에 대한 소설이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전 재밌었어요. 그 현남 오빠에게라는 책 표지 뭐 다 기억나고 그 책이 화제였고 한 것도 기억이 나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본 적은 없고 이 작품도 안 봤었는데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저도 처음 알았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이별 통보서 청혼 거절. 네, 청혼 거절 이별 통보. 10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했는데 거절의 편지를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냥 편지 한 통이 작품 하나인 거죠. 재밌었습니다. 네. 서간문. 네, 서간문. 서간 문학인가요, 요거?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죠. 그라데이션. 그렇죠, 네. 분노의 그라데이션. 네. 나 읽으면서 난 남잔데 왜 화자한테 자꾸 공감이 되고 이런 남자랑 사귀면 정말 싫겠다 이런 생각. 전혀 정말 싫지 않아요. 폭력이니까. 폭력이니까. 근데 이때만 이게 처음 발표되고 할 때만 해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지금처럼 많이 이야기되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됐던 형태의 폭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이제 당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어떤 그 개별성에 의해서 이제 두드러지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그 위계에 의해서 가해지는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지금처럼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현남 오빠에게 읽으면서 저는 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적에 여자 후배 혹은 여자 동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종종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그 과거의 그런 것들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실화들을 좀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현남 오빠라고 하는 캐릭터를 구성해서 이 소설을 만든 것이겠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웃음기 없게 읽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이 현남 오빠에게가 아닐까. 그리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첫사랑 2020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분들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 댓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소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짧잖아요. 짧고. 근데 거기에 지금 한국 사회의 구조, 그렇죠. 불평등, 계급 뭐 약간 친밀성의 구조 변동 그런 게 그 짧은 이야기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팬데믹 그 사회가 드러낸 민낯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마지막에 선생님 멘트도 너무 마지막 선생님 멘트가 뭐였죠? 선생님 멘트도 이제 까먹었네. 다시 봐야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너네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야, 마스크는 내가 대신 줄게. 마스크로 시작해서 마스크로 끝나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렇게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하면 결말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희극적 뭐 이렇게 해피엔딩은 아닐 거라는 걸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긴 뭐 너무- 초딩 4학년의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뭐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어요. 초등 4학년 때 만나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단편 소설인데 진지하게. 초딩 4학년 때 시작해서 결혼까지 음.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코로나 시대의 우리 사랑 이야기. 그 책걸상에도 음. 게스트로 한 번인가 오셨던 천문학자 이명현 선생님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렇군요. 그랑 네. 결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을 329쪽까지 본문이 쭉 이어지는데 네. 이게 서너 페이지짜리 작가의 말이 있고요. 뒤에 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해설은 원하는 분만 보시면 되는데 작가의 말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돼요. 게 인상적이에요. 이 4페이지 되는 이 글 중에 한번 빵 터지시는 줄이 한 줄 딱 있습니다.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뭐 짧으면 뭐 한 5줄, 길면은 한 10줄에 걸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시점에 썼다라는 후기를 써놓으셨는데 딱 한 편에 대해서는 한 줄 딱 써놨습니다. 오기라는 작품이 그 82년생 김지영 발표 이후에 벌어진 악플 등등 여러 가지 소동과 관련된 자전적인 부분, 자전적인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그 작품입니다. 5기의 에피소드들이 모두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딱 적혀 있는데 이걸 보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약간은 자기 경험이 있다. 대부분 자기 경험담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모두 제 경험담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Not every. 영어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는 그 두 분한테 그리고 책걸상 애청자들한테 권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독서 경험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조남주 작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렇지 않든 간에 읽어보면 재밌게 읽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제가 편집을 한 책이라서 좀 겸연쩍기는 한데 추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페미니즘 소설가 혹은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작가가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로 명명할 수 없는 세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계를 이렇게 아주 다채로운 방식으로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거는 한 작가와 독자들 그리고 한 작가와 사회가 맺을 수 있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죠. 그러니까 한 작가를 하나의 작품 안에 올가두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우리의 독서, 우리의 문학적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하겠죠. 그리고 그게 작가를 키워내는 한 사회의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약간 사소한 건데 되게 재밌었던 건 작품마다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음식들이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두콩 얘기를 콩 삶아 먹는 얘기라든지 옥수수에 대한 기억, 옥수수 삶았을 때 나는 그 고소한 단 냄새라든지 아니면 청국장 끓였을 때 그 청국장이 엄마의 청국장이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이제 막 감각의 살아남을 보여주는지 막 이런 음식에 대한 소박한 얘기들이 거의 작품마다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남주 작가의 기존 소설들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작가가 그 부분은 전혀 캐치하지 못했네요.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아주 소박하고 담백하고 하지만 우리 기억 저편에서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기억들을 잘 이렇게 소환해내는 작가이기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좀 한 작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들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그렇네요, 진짜. 음식 얘기가 나와요. 네. 오기에서도 심지어 나와요. 도리뱅뱅 얘기. 뭐 일부러 모든 작품에 음식을 하나씩 넣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을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에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밌었던 코드였어요. 네. 그 지난주에 방송했던 그 정유정의 완전한 행복에 보면 그 바이칼 호수 정말 고생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오래 버스 타고 막 차 타고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 나오고 묘사가 나오잖아요. 정유정 작가는 이제 거기를 직접 취재를 위해서 갔다 온 걸로 어디 인터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조남주 작가의 오로라의 밤 보면 캐나다의 그 옐로우 나이프라는 북쪽 도시가 나오는데 직접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직접 가시지는 않은 것 같은 게 그 후기 작가의 말에 보면 오로라의 밤을 쓰기 위해서는 EBS 세계 테마 기행 등등등 여러 번 보고 책과 블로그를 참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페 많이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여행자들 카페. 여행자들 카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옐로우 나이프라는 도시는 실제로 있는 곳이고 오로라 관광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고 JYP는 지도에 별 찍어놓은 장소인데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여행 블로거나 그 여행 경험을 공유한 블로거가 이거 나한테서 따온 거다 라고 딴족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진가 권호철 선생님의 책과 블로그를 참고했습니다. 근데 참고를 했지 어떤 사람의 사연이나 그게 반영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민감하니까 뭐 그런 걸로 또 문제 생기면 우리 짜증나 팀장님 짜증나시겠네요. 네. 짜증나지 않아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네. 해결하면 되니까요. 네, 해결해야죠. 산전수전 다 겪고 계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으니까요. 네, 이번 주에는 조남주의 우리가 쓴 것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